이 늙은이야, 우리 집에서 행패 부리지 마. 오빠, 이 사람 좀 처리해줘. 3살짜리 제 딸이 새우 한 마리 먹었다고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부러뜨렸습니다. 저는 그 즉시 전화 한 통을 걸었고 15분 후 시댁 식구 모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평범한 상인의 딸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는 김 회장님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15분 후 제 전화 한 통에 시댁 전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마음 정거장입니다. 이 모든 일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해가 저무는 서울의 늦은 오후,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저희 시댁인 낡은 빌라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장막이 쳐진 것처럼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가풍을 내세우는 집이었지만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서, 올해 29. 이 집에 시집 온 지 꼭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은 어떤 집에서는 아무리 살아도 결국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막 3살이 된 딸 서연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잔병치레가 잦아 늘 비쩍 마르고 하얀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열이 나거나 기침이라도 할 때면 저는 시어머니의 판에 박힌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계집애가 저렇게 약해 빠져서야 원 팔자도 사납지. 시어머니 박 여사는 대대로 서울 토박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지방 출신 며느리일수록 더 혹독하게 가르쳐야 집안에 기강이 선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당신이 젊었을 적 얼마나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었는지 늘 무용담처럼 떠들었고 지금 당신이 며느리와 손주들을 가르치는 건 다 잘 되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박 여사의 좋은 마음이란 밥상 위 반찬 하나까지 칼같이 나누고 특히 친손자와 외손자를 차별하는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댁에는 시누이의 아들, 즉 박 여사의 외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집안의 장손이요 대를 이을 보물이었죠. 반면 제 딸 서연이는 똑같은 핏줄임에도 시어머니 입에서 그저 그리나 깨치면 다행인 딸년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시댁 식구들이 늘 저를 빌부터 산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일의 장바구니 비용, 아이의 분유값, 아플 때의 약값까지 대부분은 제가 해결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아기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을 팔았습니다. 큰 돈은 못 벌었지만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라도 떼는 날엔 어김없이 집에 벌어다 주는 사람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 라는 핀잔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날 서연이는 막 열이 내린 뒤라 기운도 없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파리해진 아이 얼굴을 보니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온 가족을 위해 제대로 된 저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이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이를 옆집에 잠시 맡기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산물 가게 앞을 지나다 펄펄 뛰는 싱싱한 대하 한 무더기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른 손가락 3개를 합친 것만큼 굵고 껍질이 윤이 나는 딱 봐도 비싸고 좋은 새우였습니다. 가격을 묻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똑똑히 계산했습니다. 어른 5에 아이 2,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우리 서연이는 제일 작은 놈으로 맛만 보게 해줘야지. 딸아이가 싱싱한 새우를 먹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 내려놓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새우가 든 봉투를 들어 무게를 재보는 듯 하더니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이구, 시댁 위할 줄도 알고.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걸 사왔냐고 묻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저는 못 본 척 묵묵히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남편 정훈 씨는 그때 소파에 기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에 먹으려고 새우 좀 샀어요. 서연이가 요즘 너무 기운이 없어서요.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늘 그랬듯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알아서 해. 엄마 기분 상하게만 하지 말고. 그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저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어 식탁이 차려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우찜이 상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붉게 익은 통통한 새우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동그란 눈으로 새우 접시를 쳐다봤습니다. 아이 특유의 설렘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아이는 감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이죠.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아이는 늘 신호를 기다리듯 제 눈치를 먼저 보고 그러고는 할머니를 곁눈질했습니다. 박 여사가 눈썹 한번 찡그리기만 해도 아이는 바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작 3살, 마음껏 먹고 웃어야 할 나이에 벌써부터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외손자에게 먼저 음식을 집어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장손, 많이 먹고 튼튼하게 커야지. 아이는 가장 큰 새우를 받아들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그저 앉아서 조용히 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새우를 집어주려 손을 뻗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초리에 제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저는 무겁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평범할 줄 알았던 이 저녁 식사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두가 수저를 들자 밥상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함은 화기애애함이 아닌 노골적인 편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변은 둘러보지도 않고 새우 접시로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가장 크고 붉은 새우 한 마리를 집어 외손자 그릇에 놓아주며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장손 쑥쑥 커서 큰 사람 돼야지. 아이는 신이 나서 희죽거리며 새우를 순식간에 발라먹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느라 양념이 식탁에 다 튀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서연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새우 접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외손자의 그릇이 비워졌습니다. 아이는 채 삼키지도 않고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칭얼거렸습니다. 더 먹을래! 하나 더 줘! 앙탈 부리는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시어머니는 허허허 웃으며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아주 단호한 목소리였죠. 하나 더 줘, 엄마. 한창 클 나인데 저거 먹고 배가 차겠어? 그건 제안이라기보다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딱 사람 수에 맞춰서 한 마리씩만 사왔어요. 아이들도 한 마리씩은 먹어야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칼날 같은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장손 먹는 걸로 계산을 해? 애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그것까지 따져?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밥상의 공기가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제가 실언했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도 않고 서연이 몫으로 남겨두었던 새우를 집어 외손자에게 주었습니다. 조금 작은 새우였지만 분명 제 딸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젓가락질을 따라가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새우를 하나 더 얻은 외손자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접시에는 껍질 몇 개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입술을 꾹 다물고 울지는 않았지만 서러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다른 고기 반찬을 하나 집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거라도 먹을까? 아이는 고기 반찬과 새우 접시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더 상처받는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접시 가장자리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작은 새우 한 마리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우는 작았지만 3살짜리 아이의 아쉬움을 달래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서연이도 그 새우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 손을 뻗었습니다. 작디 작은 손가락이 새우에 막 닿으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계집애가 식탐은 당장 손 떼. 그건 우리 장손 줘야지. 예상치 못한 고함에 서연이는 화들짝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식탁에서는 다시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시누이는 시장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외손자는 밥을 먹으며 장난을 쳤고 아무도 더 이상 서연이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아이들은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몇 분 후 어른들이 한창 이야기에 빠진 틈을 타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다시 살며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아이는 작은 새우를 집어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은 조여들었습니다. 아이를 말리고 싶으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에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고 그 눈빛은 마치 도둑을 잡은 것처럼 사납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의자가 끌리는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도둑질을 해? 순식간에 그녀는 부엌 근처에 있던 쇠국자를 집어들고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내가 네 버르장머리를 오늘 고쳐주마. 밥상의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서연이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쥐었던 새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달려갈 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쩍! 좁은 부엌에 둔탁하고 마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온 공간이 내리쳐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쇠국자는 아이의 팔이나 어깨가 아닌 새우를 쥐고 있던 서연이의 작은 검지손가락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미처 달려가기도 전에 서연이는 저녁 식사에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전에 넘어지거나 살짝 다쳤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엄마!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새우는 타일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보고 심장이 텄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검지손가락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주변 피부는 순식간에 검붉게 변하며 부어올랐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제 딸의 손에서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우리 딸. 저는 달려가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숨 넘어가듯 울며 제 품에서 몸을 떨었고 작디 작은 손은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부러졌어요. 우리 딸 손가락이 부러졌다고요. 하지만 제게 돌아온 대답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손에 쇠국자를 쥔 채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잔인할 정도로 무심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작 손가락 하나 부러진 거 가지고 유나는 애들은 좀 아파봐야 식탐 부리는 나쁜 버릇을 고치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인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눈으로 남편 정훈 씨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 손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정훈 씨는 벌떡 일어서는가 싶더니 다시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가 거의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실수로 그러신 거잖아.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가장 아픈 것은 딸의 부러진 손가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엄마의 말 한마디 거역하지 못하는 저 남자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해. 최대한 빨리. 하지만 제가 문에 막 도착했을 때 신우이가 안에서 뛰쳐나와 팔을 벌려 앞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가 사람 부를 줄 알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켜요. 우리 애 손가락이 부러졌다고요. 응급실에 가야 해요. 신우이는 비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바싹 다가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말 안 들어? 황철민 씨 부른다. 그 오빠 사채업 하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게 길바닥에서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제대로 가르쳐 줄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우이가 누군가를 협박할 때마다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황철민은 평범한 사람이 엮여서는 안 될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냉정한 얼굴로 서 있었고 남편은 조각상처럼 굳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 완벽하게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품에 안긴 서연이는 너무 아픈지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며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는 제 심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여왔습니다. 단 1분이라도 지체하면 아이는 그만큼 더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는 애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기댈 수도 시댁 식구들의 인간성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시댁 식구들이 늘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이 집안 전체를 침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떨림이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가 무의식 중에라도 움직여 더 아플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숨은 가빴고 작은 흐느낌은 제 속을 후벼 팠습니다. 여기서 단 1분이라도 더 지체한다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야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그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울릴 때마다 관자놀이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을 그저 평범한 자영업자로 여겼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일부러 숨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후광이 제 결혼 생활을 덮는 것을 원치 않았고 친정에 기댄다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와 이 집안 사이에는 과거에 악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아버지는 이 집안과 사업상 한 번 엮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틀어지고 오해가 쌓이면서 양쪽 다 자존심이 상해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는 왕래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당신 집을 무시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저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내 친정에서 우리 집을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네가 존중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신호음이 끊기고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다. 단 2마디. 낮고 차분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제 목이 꽉 메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억울함, 두려움, 고통이 터져 나올 곳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단어는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아빠, 저 시댁인데요. 서연이 누가 때려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못 가게 해요. 수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이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욕설을 중얼거리고 시누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제 어머니 뒤로 더 바짝 숨었습니다. 감히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높지도 격하지도 않았지만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그랬니?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혀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시누이가 입술을 비죽이며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누굴 부르든 불러봐. 지 아비 부른다고 해결될 줄 아나?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에서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더니 이제 와서 애비한테 일러 바치네.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등 뒤에 숨어 저를 그리고 제 딸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근데 서연이가 너무 아파해요. 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 안고 가만히 있어라. 싸우지도 말고 손대지도 마. 그리고 겁먹지도 마. 4개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끔찍한 오후 내내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이건 과시가 아니라 제 딸을 구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아빠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분이 아니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아주 작게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다. 설명할 필요 없어.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경멸과 위협, 냉소로 가득 찬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로 살아온 인생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으셨지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신의를 지키고 사람을 대하는 아버지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조차 숨겨왔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내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침묵이 제 딸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집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집안의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게 15분. 15분이면 아빠가 도착한다. 전화가 끊기고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집의 힘의 균형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든 것은 협박의 말이 아니라 갑자기 모두를 감싼 그 정적이었습니다. 15분은 숨 막히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누군가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늘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품에 꼭 안고 아이의 작은 심장이 제 가슴에 쿵쿵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을 제 몸에 바싹 붙여 안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덥지도 않은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강한 척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집 한가운데 서서 마치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굴 부르든 불러봐. 이 집 주인은 나야. 어디 겁줄 생각 마. 신우이는 문 앞을 떡하니 막고 서서 가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제 쪽으로 턱을 까딱거렸습니다. 나가고 싶어? 내가 지금 황철민 씨 부르면 네가 계속 그렇게 뻣뻣하게 굴 수 있을까?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꽉 껴안고 낡은 현관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빠가 15분이라고 했으니 15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각자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벽 한 구석에 붙어 서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쪽을 힐끗거리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불려나온 어린아이처럼.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골목 밖에서 급정거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소리,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춰서는 듯한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가로질러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집안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들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 단호한 걸음걸이. 그들은 귀에 이니어를 끼고 빠르고 냉철한 눈빛으로 주위를 훑었습니다. 마주보는 사람을 저절로 긴장하게 만드는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입을 열려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정장 남자들 뒤로 온 가족을 경악하게 만든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민머리에 목과 팔에 빈틈없이 문신을 새긴 남자 몇몇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느릿하지만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며 걸어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섰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시어머니는 힘없이 팔을 내렸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막고 서 있던 시누이는 얼어붙은 채 자기도 모르게 반걸음 뒤어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황철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렬의 가장 가운데 있던 차에서 저희 아버지가 내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서두르지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으로 들어서셨습니다. 그 침착한 눈빛은 다른 사람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턱을 넘어서실 때 그 시선은 단 한 곳, 제가 서연이를 안고 있는 곳에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손녀의 부러진 손가락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자세히 내려다 보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한숨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분노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요. 소리치지도 길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집 안의 얼굴들을 하나씩 훑어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을 피해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옷자락을 꽉 쥔 채 손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고 거의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내 손녀한테 손댄 사람, 직접 나와. 2번 묻게 하지 마. 그 말이 끝나자 집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고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역전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이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발을 들였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예상과 달리 소리를 지르거나 격하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몸을 낮추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멍들고 꺾인 서연이의 검지손가락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은 서두르지 않고 너무나 느려서 주변 사람들마저 심장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뻗어 서연이의 손등 위에 아주 가볍게 올려놓으셨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아프니 아가?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던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흐느끼며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지의 손이 순간 꽉 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서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대신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냉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억눌리고 오직 절대적인 이성만 남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뒤에 서 있던 정장 남자들에게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병원 갈 차 준비해. 누구도 되묻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차 문이 열리고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할 정도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한순간부터 이 집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일단 병원에 가는 게 맞지요. 무슨 일이든 차차 얘기하시죠. 다 한 가족 아닙니까?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눈에는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일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웃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손녀의 고통에 대한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입술만 달싹일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지금은 내 손녀가 먼저다.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협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다가 제가 아이를 안고 차로 향하자 뒤따라오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갈게요. 저도 서연이 아빠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눈을 그리고 딸의 부러진 손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버지는 정훈 씨를 힐끗 돌아보며 아주 짧게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애를 때릴 때 넌 어디 있었지? 단 한마디의 질문이었지만 정훈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다시는 정훈 씨를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리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침묵은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바로 차에 오르지 않고 마당에 멈춰서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아버지가 문 앞을 지키고 선 남자에게 눈짓하여 시댁 식구 중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정말로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제가 애 할미예요. 아버지는 돌아보며 여전히 차분하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있어. 신우이가 끼어들려 하자 정장 남자가 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몸에 닿지도 않았지만 그 작은 동작 하나에 그녀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는 집 한가운데 서서 공포로 창백해져가는 얼굴들을 차례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좁은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고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다. 늘 소리치기 바빴던 시어머니조차 못 박힌 듯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저는 여전히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꼿꼿한 등 크지 않은 체구였지만 온 집안을 짓누르는 듯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서연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일은 단순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저와 딸을 태운 차가 골목 어귀로 막 사라졌을 때 낡은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 침묵이 끝이 아니라 곧 닥쳐올 무언가의 서곡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집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꼿꼿한 등 편안하게 내린 두 손, 어느 누구도 특정해서 보지 않는 시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양옆으로 흩어져 서서 방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바싹 붙어서서 창백한 얼굴로 몇 번이고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남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적을 찢는 시끄러운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소리에 신우이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빛냈습니다. 밖을 보기도 전에 그녀는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아, 황철민 씨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떨림과는 전혀 다른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구명보트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는 벌떡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걱정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의기양양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이제 든든한 백이 생겼다고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 황철민이 들어오기도 전에 휙 돌아서서 아버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사람 좀 끌고 왔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녀의 말투, 그녀가 얼굴을 치켜드는 방식은 마치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쥔 사람 같았습니다. 조금 전의 공포는 사라지고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그때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누나 쪽으로 다가가 마치 피난처를 찾듯 바싹 붙어 섰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위험에 처하자 다른 사람 등 뒤에 숨는 나약한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금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아주 능숙하게 피해자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애가 철없이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어른들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요? 다 집안일인데. 다른 상황이었다면 동정심을 유발했을지도 모르는 그 말들은 손녀의 손가락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간 이 순간 너무나 뻔뻔하고 역겹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황철민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졌으며 딱 붙는 티셔츠 위로 팔을 뒤덮은 현란한 문신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나타나자 신우이는 기세등등해져 그에게 다가가며 제 아버지의 죄를 고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황철민이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빠르게 집안을 훑었습니다.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말없이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난 압박감을 풍기는 사람들을 지나 그의 시선은 제 아버지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가 그 뒤에 선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신우이는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심지어 제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저 늙은이야. 우리 집에서 행패 부리고 식구들을 협박했다고. 오빠가 좀 처리해줘. 그 말이 끝나자 공간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곁눈질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오직 황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날카롭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은 그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아주 깊고 고든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부드러웠지만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넌 누구 구하러 왔지? 단 한마디의 질문. 크지도 격하지도 않았지만 황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그의 눈은 아버지 뒤에 선 사람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들의 서 있는 자세, 주변을 살피는 방식, 유지하는 간격. 그는 마른 침을 삼켰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 관자놀이를 타고 내렸습니다. 집안은 덥지도 않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황철민을 조금씩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신우이가 늘 사람들을 위협할 때 쓰던 그 이름, 그녀가 굳게 믿었던 그 지원군이 자신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짧은 질문 후에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넌 누구 구하러 왔지? 높지도 않은 그 질문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방 안에 떠 있었습니다. 황철민은 굳은 채 낯선 얼굴들과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검은 정장들을 빠르게 훑다가 마침내 눈앞의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 등 뒤에 서 있던 민머리의 남자가 반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방 안의 모든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듯 방 안의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회장님이시다. 단 두 마디. 황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절망적인 패닉이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눈에 띄게 떨렸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거의 90도로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김 회장님께서 여기 계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굳어 있었고 남편은 황철민과 제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치 뇌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짜증이 가득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뭘 무서워하는 거야? 그냥 내 올케 친정아빠일 뿐이라고.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굽실거려? 그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울리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름이 새어나온 곳에 던져진 성냥개비와 같았습니다. 그 즉시 황철민이 휙 돌아섰습니다. 어떤 예고도 경고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하고 마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신우이의 뺨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그녀는 비틀거리다 균형을 잃고 의자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고 자신이 부른 구원자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빠진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황철민은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평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네가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 짓거리는지 알아? 신우이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식탁을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땀을 흘렸습니다. 황철민은 다시 아버지 쪽으로 돌아서서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자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계집애가 철없이 막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 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다가서지도, 소리치지도, 승리감에 도취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착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황철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잘못 들어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을 협박할 때 쓰던 황철민이라는 이름, 든든한 뒷배라고 믿었던 그 조폭이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힘의 균형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면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조금의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뺨을 감싸준 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남편은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두 손을 힘없이 늘어뜨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높지도 거칠지도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웠습니다. 내 사람, 네가 다시 가르쳐. 황철민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한 번의 따기와 한 번의 깊은 숙임은 시댁 식구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황철민의 따기 소리 이후 집안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울음소리도 말다툼도 없었고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만하고 거만했던 얼굴들에는 이제 당혹감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계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승리감에 도취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평온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몇 배는 더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크지도 격하지도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좁은 집 안을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네가 감히 내 이름을 팔아서 사람을 협박해? 그 질문은 긴 대답을 요구하지도 변명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황철민은 화들짝 놀라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두 손을 꽉 쥔 채 숨이 넘어갈 듯 더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소소하게 사채나 하는 놈입니다. 여기 계신 형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마치 한순간이라도 말을 멈추면 재앙이 닥칠 것처럼 빠르고 길게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는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이 남을 위협할 때 쓰던 조폭, 든든한 뒷배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이 세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해명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 들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은 황철민을 볼 때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실망감으로 가득 차 무거웠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밖에서 남의 이름이나 팔고 다니게 만듭니까? 그 질문은 시어머니의 가슴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팔짱을 끼고 며느리에게 소리치던 여인은 이제 조금의 위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저렇게 말하고 다닐 줄은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변명은 너무나 초라하고 애처로웠지만 이제 이 집 안에서 그 누구도 그런 책임 전가를 들어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는 벽에 바싹 붙어 바닥만 내려다볼 뿐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진실도 감히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그에게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단지 몸을 돌리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정훈 씨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넌 그 아이 아빠다. 누가 네 딸을 때렸지? 질문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거나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정훈 씨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더니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말릴 틈이 없었다는 변명도 없이 오직 적나라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침묵은 조금 전의 따귀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의 인정이자 소리 없는 자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훈 씨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분노를 넘어섰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 뒤에 서 있던 정장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에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서연이가 고통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부러져 꺾인 검지손가락이 제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작았지만 차마 계속 듣기 힘들 정도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영상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다 식탁을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겁니다. 신우이는 의자에 웅크린 채 영상을 보다가 차마 마주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승패를 가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판사 없는 심판정 같았습니다. 영상이 꺼지고 공기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느리고 아주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선고처럼 떨어졌습니다. 내 사과 따위는 필요 없다. 죗값을 치르게 할 테니. 소리치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이 더 이상 용서를 빌어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 이후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한마디 더 할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좁은 공간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고함과 협박이 오가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뒤에 선 남자에게 아주 가볍게 눈짓했습니다. 단지 고개를 까딱했을 뿐인데 정장 남자는 즉시 알아듣고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법의학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해 진단서 발급 요청해. 경찰서 라는 세 글자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식탁에 기대 서 있던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집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진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연기나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 집안일인데. 제가 늙어서 실수했습니다.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다 같이 힘들어져요. 끊어지고 떨리는 애원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이래로 그녀가 저렇게 우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녀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게 될 결과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신우이도 더 이상 기세등등한 표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손자국이 남은 뺨을 감싸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집안을 헤매다가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황철민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가 말 좀 해봐. 나 좀 도와줘. 하지만 황철민은 이미 멀찍이 문가에 바싹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죠. 이 일에 나는 안 껴.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져. 그 말은 신우이가 붙잡으려 했던 마지막 동아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기력이 다 빠진 사람처럼 의자에 고꾸라졌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벽에 숨어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와 누나가 우는 것을 보고 황철민마저 등을 돌리자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고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정심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만시짓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 말이 조금 더 일찍 제 딸이 맞기 전에 그가 딸의 편에 설 기회가 있었을 때 나왔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도 냉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꾸짖을 기력조차 없는 실망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낮고 느린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될 기회는 네가 침묵했을 때 네 손으로 버린 거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용서의 가능성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얼굴을 묻고 두 손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울음이 목구멍에서 막혀 터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집안을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집에서 아무도 나갈 수 없어.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자물쇠가 채워진 것처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퍼져나가는 공포와 함께 갇혔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차인지 구급차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신우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저항을 포기한 사람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저는 서연이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검지손가락은 하얀 붕대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지쳐 잠든 아이. 저는 그 작은 손을 혹시라도 아플까봐 힘주어 잡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창백하지만 한결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잠든 아이를 보니 가슴이 아프면서도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문을 닫고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도 체면을 차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법과 책임, 그리고 죗값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집의 문이 닫힘과 동시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은 더 이상 따뜻한 조명이 아닌 골목 밖에서 비춰오는 차갑고 하얀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할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들은 시어머니의 상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낡은 타일 위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거실에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위치가 기록되고 부엌 옆에 있던 쇠국자는 증거물로 사진이 찍히고 봉인되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던 공간은 이제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을 꽉 쥔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법의학 의사가 병원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딸의 검지손가락 골절은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며 일상적인 사고일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을 때 가슴은 조여들었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냉정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이나 모호함은 없었습니다. 진실은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경찰은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동안 목격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고함 소리와 아이의 비명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저 집은 원래 애들을 자주 때리고 혼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겁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증언들은 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늘 자랑하던 가풍 있는 집안이라는 허울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부인했습니다. 실수였다. 훈육이었다. 아이가 장난이 심했다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서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우는 영상과 선명하게 꺾인 손가락을 보여주자, 그리고 상해 진단서가 눈앞에 놓이자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펜조차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온 가족을 호령하던 여인은 이제 모든 기력을 잃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만 6세 미만의 아동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불화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엄중히 처리되어야 할 아동학대 행위이며 내부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진술서에 서명하기 위해 불려나갔습니다. 그는 펜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글씨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조금의 강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진짜 공포를 보았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으며 더 이상 용서를 빌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병원에서 저는 딸의 상해 확인서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 손도 떨렸지만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고 나서야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초기 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시댁은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모두 져야 했습니다. 서연이의 모든 치료비, 상해 진단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지급해야 했습니다. 협상이나 애원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처벌 결정은 좁은 방 안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동 학대 혐의로 3개월간의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눈은 마치 돈이 아닌 자신이 굳게 쥐고 있다고 믿었던 권력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 같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도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의 일부가 배상 의무를 위해 가압류되었습니다. 즉, 시댁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번듯한 집 한 채를 가졌다고 자부하던 가정은 하룻밤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병상 곁에 앉아 하얀 붕대를 감은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긴 고통 끝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댁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떤 기쁨이나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다는 분명한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도 분노에 차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며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공간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맞았던 곳, 제가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가 딸을 지키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곳, 병원에서의 첫 며칠 동안 저는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대부분 남편에게서 온 전화와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병원에 찾아와 병실 문 밖에서 서성였고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도에 꼼짝 않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면회가 허락되자 그는 울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비겁했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도 서연이 아빠잖아. 저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이 그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 숙여 사과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딸이 맞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조각상처럼 굳어서서 한마디 말도 한 걸음도 내딛지 않던 그의 모습. 그 순간이 제 마음의 마지막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내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서연이가 퇴원했을 때 저는 아이를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고 놀라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제 딸을 위한 독립적인 삶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은 포기했습니다. 남편 쪽에 어떤 양보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손에 쥐었을 때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아동 학대 기록이 있었기에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기일은 거의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판사님이 딸의 상해 진단서를 읽어 내려갈 때 점점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간결했습니다. 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양육권은 온전히 제게 주어졌습니다. 남편은 양육권 다툼의 기회를 잃었고 정해진 시간에 감독하에서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부서진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동정은 또 다른 형태의 잔인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햇살이 따가운 어느 오후 서연이를 안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눈물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직 몇 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작은 부엌이 있는 공간. 그곳에서의 첫날 밤, 저는 창밖의 차 소리와 낡은 선풍기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고함 소리도, 감시하는 눈초리도, 머리 위를 맴도는 보이지 않는 공포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몰래 해야만 했던, 시어머니가 계집애가 별짓 다 한다고 비웃었던 온라인 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 옷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하나하나 게시글을 올리고 메시지에 답장하고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고 하루에 한두 벌 팔아 얼마 남기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돌보고 틈틈이 상품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에야 비로소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지금처럼 제 삶이 선명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아이가 잠든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의 검지손가락에는 여전히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고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엄마가 아무도 널 아프게 못하게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험난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스스로 고개 숙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와 딸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떠들썩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매일 수십 개의 작은 주문들이 들어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꾸준했습니다. 저는 밤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에 쉴 새 없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에 그리고 제 손으로 깨끗한 돈을 벌어 아이를 키우는 감각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의 모든 발걸음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은 위자료를 갚기 위해 팔렸고 시어머니는 3개월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매일같이 출석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전 남편은 직장을 잃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폐허 속에서 시누이는 저를 모든 분노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고, 제 어머니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저는 가정을 파괴한 원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막 새로 들여온 아기 옷 재고를 떨이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리고 낯선 계정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말투는 아주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도매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가격만 좋으면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이즈별로 총 300벌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전부 제가 가져갈게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300벌은 적은 수량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소매상에게는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격, 디자인, 배송일, 결제 방식 등 모든 것을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막힘없이 재촉하지도 않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창고 사진까지 보내주며 아주 능숙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주문하시는데 제가 물건을 다 못 구하면 어떡하죠? 상대방은 바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다 모아서 보내주세요. 개업일에 맞춰야 해서 급하거든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폐허 속에서 겨우 일어서려는 한 사람의 작은 욕심이 이겼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기로 결정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부족한 돈은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물건만 넘기면 바로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저는 며칠 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300벌의 옷을 모두 구했습니다. 정성껏 포장하고 사이즈별로 분류했습니다. 배송 전날 밤 저는 피곤함과 불안함 그리고 희망에 부풀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택배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커다란 상자들이 차에 실리는 것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구매자에게 곧 물건이 도착할 거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평소처럼 답장했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점심 무렵 택배기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장님, 받는 분이 전화를 안 받네요. 여기서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상대방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결국 기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문 취소 같아요, 사장님. 그 말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습니다. 제 전 재산, 몇 달간의 노력이 모두 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팔지 못하면 빚을 갚을 돈도, 아이를 키울 돈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있다가 모든 메시지를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익숙했습니다. 말투, 문장 구조,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단어들. 신우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의심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IT 업계에 있는 친구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그 계정 로그인 IP, 내 전 시누이 집 근처랑 일치해. 인증에 사용된 보조 전화번호도 대포폰인데 연동 기록에 익숙한 흔적이 남아있어. 저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차갑게 식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제 딸의 밥 한 끼를 걱정하는 동안 그녀는 저를 다시 넘어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리거나 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비열한 장난 하나면 저는 빚더미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 구석, 아직 깁스를 하고 있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방금 또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300벌의 옷을 주문하고 잠적한 사람의 배우를 알아낸 뒤 저는 욕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그인 기록, IP 주소, 그리고 대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를 저장한 뒤 신우이의 예전 번호로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언니인 거 다 알아요. 단 3마디. 하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뒤죽박죽 섞인 장문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는 너무 손을 떨며 썼는지 오타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을 잃었을 때 그녀가 얼마나 공포에 질리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단 반나절 만에 신우이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대량 주문 후 잠적하는 행위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사기 행위의 경계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어머니는 보호관찰 중이며 집까지 팔아버린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린다면 그녀에게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제가 반품된 상자들을 정리하고 아이 저녁밥을 짓고 있을 때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이나 택배기사님의 노크와는 다른 조급하고 혼란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순간 눈앞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푸쑥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며칠 밤을 새운 듯한 검은 눈밑.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구겨지고 낡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좁은 원룸 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두 손을 모으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그녀를 일으키지도 쫓아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은 마치 지금 그녀의 삶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벼랑 끝에 몰려서, 저는 잘 사는데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며
그저 저를 조금 힘들게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동정심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발치에 무릎 꿇은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고통에 울부짖던 제 딸의 모습이, 꺾인 손가락이, 그리고 전 남편의 침묵하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닥쳤을 때에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고통은 결코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저희 아버지의 지인으로 가끔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는 제게 줄 물건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누이가 제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것을 본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시누이를 쳐다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하고 마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는 그 충격에 고개가 돌아가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비명을 지르고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웅크렸습니다. 남자는 꼿꼿이 서서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자랑 애를 괴롭혀? 소리치거나 길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머리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 따귀는 위협이 아니라 숨길 필요도 없는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시누이는 더 이상 크게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몸을 웅크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가 뺨의 고통보다 이 모든 일이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남자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과거의 뒤틀린 그림자처럼 떨고 있는 시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아픈 따귀는 방금 맞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그녀를 쫓아내지도 바로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언니가 자초한 일이에요. 이를 키우지는 않겠지만 덮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는 저와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는 눈물을 시멘트 바닥에 떨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서연이가 놀다 말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익숙한 온기를 느끼며 제 인생의 아주 긴 한 단락을 넘어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방금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시누이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쫓아가거나 문틈으로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고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상품 대금을 기한 내에 정확히 지불하고 모든 연락을 끊으라고만 요구했습니다. 협박도, 흥정도, 다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을 때 그녀의 등은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마치 단 하루 만에 모든 자존심과 악의가 부서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버지께 더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약해서도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증오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제 인생이 영원히 과거의 고통 속에 갇힐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밤을 불면으로 보냈고 아이를 안고 떨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이의 안전이라는 아주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해야 했던 순간들도 겪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이 원망으로 무거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매트 위에서 알록달록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검지손가락은 거의 회복되어 더 이상 하얀 붕대는 없었습니다. 옅은 흉터만이 그날의 일을 조용히 상기시켰습니다. 아이는 매일 더 자유롭게 손가락을 움직였고 가끔은 그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엄마,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햇살과 섬유유연제의 익숙한 향기가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방금 내린 결정이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평화를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저는 조금 더 느리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았습니다. 원룸 한 구석을 정리해 상품을 놓을 작은 선반을 들였고 연필로 쓴 메모를 붙였습니다. 진심으로 팔고 신뢰를 지키자! 제 온라인 쇼핑몰은 점점 손님이 늘었습니다. 속임수나 요란한 할인 때문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진심을 다해 팔았기 때문입니다. 포장은 더 꼼꼼하게, 메시지는 더 친절하게, 손님이 만족하지 못하면 언제든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주문도 있었지만 손님이 보내준 사진 속에서 아이가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빨리 부자가 되지도 대단한 성공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떳떳하게 정직하게 일하며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이면 저는 장부를 정리하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피곤한 날에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가로등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평화는 생각보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에서 찾아왔습니다. 푹 자는 잠, 따뜻한 밥 한 끼, 충분히 긴 포옹, 가끔 과거의 기억이 차가운 바람처럼 불쑥 찾아왔지만 저는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바라보고 흘려보냈습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지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가 제 발목을 잡지 못하게 놓아주는 것,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아프게 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명료함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번은 멀리서 신우이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못하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작은 파도처럼 지나가도록 두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인생의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저는 제 몫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정직하게 살며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어디 가?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우리의 길을 계속 가는 거야. 아이는 킥킥 웃으며 제 목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그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녀 앞에는 더 평화로운 삶이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이 오직 사랑하기에 충분히 단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불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운 도시였지만 이 작은 방 안은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평화를 선택한 이상 더 이상 뒤돌아 확인하며 흔들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